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시대연구원의 박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쯤이면 윤석열 파면이 선고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집 방송을 네, 특집 방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원래 하기로 했던 이 얘기도 중요한 거니까요. 이 얘기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방송 제목에 이 말하라고 코드 이런 이제 이상한 말씀을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면 좀 익숙해요. 트럼프 트럼프 소유의 리조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는 중요한 일을 여기서 많이 처리하더만요. 외국 정상도 막 불러서 만나기도 하고 재벌도 불러서 만나기도 하고. 자, 근데 어쨌든 이 말하라고 코드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코드는 뭐 우리말로 필요하면 뭐 협정 뭐 이런 용어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협정이라 그러면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 말하라고 협정의 코드라는 거는 그렇게 협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아이디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미국 내에서도 이게 공식적인 정책서로 이렇게 정리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의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뭐 대통령 그 저기 경제자문위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 하자라고 하는 거죠. 제안하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 이렇게 공식화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트럼프가 뭐 이게 등장하자마자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뭐 세계를 나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온통 지금 관세만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대외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나 이제 그런 흐름을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고 그럼 우리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세만으로도 시끌벅적한데 그렇죠. 이제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말하라고 코드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달러화를 약세를 유도하겠다 그래요. 평가절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달러화가 너무 비싸면 미국의 수출에는 안 좋고 수입이 많이 증가하고 해서 무역 적자가 계속되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어떻게든 무역 적자를 줄여보겠다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이제 미국 내 재산업화를 하겠다. 그러면 약달러 정책을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좀 의외죠. 예전에는 미국이 그 소위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기 위해서 강달러 기조를 계속 고수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약달러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금융자본이나 이런 쪽은 강달러를 항상 원해요. 달러가 강한 게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산업적으로는 불리한 거죠. 수출이 이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무역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자국 내 제조업체들은 힘드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그 미국 내 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 제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특히 그 일자리는 뭐 주로 백인 근로자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 일자리인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달러가 너무 강세를 이렇게 유지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약세를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봐도 트럼프가 금융자본은 별로 대변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확실히 컬러가 다르긴 하죠. 금융자본 쪽하고는. 트럼프는 약간 오히려 제조업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마가의 뭐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의 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달러의 평가절하를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안보 비용을 분담을 시키겠다. 요건 많이 했던 얘기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부채 재구조화 뭐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재구조화하겠다. 이 재구조화는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관세. 협상 레버리지로서 관세를 쓰겠다.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만들려면 강제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관세를 일단 딱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딜을 해서 적당히 이제 관세를 뭐 올리거나 내려주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국부 펀드라고 해서 왜 이 돈이 많은 나라들은 그런 펀드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해서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자기 나라에 이제 또 산업화하는데 이런데 제조업에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들이 국부 펀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다. 네. 자, 이런 게 말하라고 어코드의 핵심 내용들이다. 네,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또 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미국 경제가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네.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정부의 몇 가지 정책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일단. 그러려면 아예 그냥 확 기본적으로. 뒤집어서 예. 싹 해서 정부 통제로 놓든가. 예.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는 쉽지 예.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더 깊이 들어가면 한 나라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건전한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특히 이제 기술적인 뭐 이런 것들이 네. 많이 필요한데 이게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중에 아주 일부이거든요. 그렇죠. 경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제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그 경제가 또 진행을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정책 자체가 유효할 건가 네. 일단 우리 여기서는 이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안보 비용 분담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EU한테 알아서 해니네. 예, 그 저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발 빼고 앞으로 나토 내가 책임 못 지니까 그 얼마 전에 트럼프 일기 때인가 아마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 EU 각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최소 2%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더 올리지 2%가 않았어요? 뭐냐 5%는 해야지 5%.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EU 쪽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어쩔 수 지금은. 없죠. 네, 자체 무장을 해야 예. 되겠다. 뭐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뭐 방산 기업들이 뭐 수출이 잘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는 지금 이미 좀씩 먹히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요구를 하겠네요. 조만간 한국에도. 그럴 수도 있죠. 네. 야 너희도 돈 더 내. 돈 더 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언급을 하면 이제 그걸 피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의 안보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안보 코스트가 높으면 그걸 핑계로 트럼프가 치고 들어온다는 그렇죠. 거죠. 돈 내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하고 관계를 뭐 대화를 하고 해서 긴장을 낮춰야 그렇죠. 트럼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야 그냥 데리고 나가라 주한미군. 네. 아니면 돈 없어도 내든가. 된다 이런 아니면 돈 내든가. 태도로 나가야 돼. 그래야 오히려 돈을 되는데. 내라 이렇게 나가야 그렇죠. 되는 거죠. 안보가 불안하면 거꾸로 이제 트럼프한테 거꾸로 당할 수가 우리, 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예. 근데 이제 그 안보 비용 측면에서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지금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 평가절하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게 이게 자체가 이제 안 맞아요. 안 맞는다. 네. 그 미국이 관세를 만약에 진짜로 부과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면 뭐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수입이 늘어나고 자체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가 조금 일부라도 있겠죠.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관세를 때리면? 그러니까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서 이제 자체 경제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상대 나라에서는 수출이 줄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의 물가가 살짝이라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고 올라가죠. 그다음에 달러는 강세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잖아요. 물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미국의 돈이 상대로 적게 나가는 거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제 그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올린다는 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리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통상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 친구들은 목표를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 그러면서 관세를 때리고 올린다는 게 이게 자체가 일단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다. 네. 모순이 있고. 근데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를 낮출 수 있는 방도가 있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의도한 바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관세를 올리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관세만이 뭐 경제 전부가 아니니까 이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 이 관세를 너도나도 이렇게 계속 올리게 되면 이렇게
세계 무역이 위축되면서 여러 나라들의 이제 경제 자체가 경기 자체가 오히려 둔화된다라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29년 그때 대공황 때도 그 관세를 올리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대공황이 더 깊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미국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위축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몇 년 계속 좋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돈을 풀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돈 푼 효과가 이제 그 다 돼가면서 이제 경기가 지금 점점 둔화되는 징후들이 나중에 볼 텐데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고 공언을 하면 아니 스스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 달러가 약세로 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형성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이 밤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 달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미국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달러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떨어지면 그 침체가 되면 그것도 달러 약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달러 약세가 내가 원하는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훨씬 더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의도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달러를 약세로 가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달러 약세로 가는가 보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그럼 누구도 이제 달러 자산 안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 이런 게 또 빠지게 될 거고 그다음 주식이 빠지면 또 그것 때문에 돈을 빼고 또 이러면 달러가 약세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융시장의 약세와 미국의 경기 침체 이게 악순환을 돌면서 계속 다운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달러가 그렇죠. 떨어지면서 달러 패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트럼프 마음대로 요선에서 멈춰줘 한다고 멈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위험한 짓을 트럼프가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또 그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뭐 국부 펀드라든가 부채 재구조화 뭐 이런 것도 실현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국부 펀드는 뭐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트럼프 쪽에서는 일부 뭐 관세 수입으로 들어온 것 가지고 뭐 펀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뭐 펀드야 만들면 만들겠죠. 그건 조성을 하면 되는데 그건 뭐 크게 경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재구조화라 이게 참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그 정부 부채가 엄청나다는 건 다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36조 달러 아마 넘어가고 있을 텐데요. 그 36조 달러다 보니까 평균 이자 3%만 해도 1년에 이자로만 1조 달러가 넘게 나가는 상황이에요. 현재 미국이 그 국방비를 1조 달러 이상 쓴다 그래서 8,600억 달러 이렇게 쓰죠.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원화로 천조. 그러니까 천조를 쓴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채를 갚는 비용이 그걸 넘어섰다는 얘기가 넘어섰다는 거죠. 국방비를. 작년부터 넘어섰는데 뭐 역사가들 중에 일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면 그 제국이 꼭 망하더라. 지금 뭐 그런 게 그래서 어쨌든 뭐 당연히 미국의 당사자들도 그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거 알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내놓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00년짜리 만기 100년짜리 채권을 찍어서 그것도 이제 그 이 장기 채권에는 이제 쿠폰이라는 게 쿠폰이 뭐냐면 매 분기나 혹은 매년마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 쿠폰이 없는 100년짜리 채권을 찍어서 이걸 다른 나라에 강매를 하자. 아니 근데 100년짜리 채권을 찍는데 이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없지. 그래 이거 이자 없는 걸 누가 사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 이게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이게 뭐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안 사고 가서 막 때려서라도 사게 만들겠다. 강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윤석열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올지도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있었으면 샀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인데 좀 다소.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런 짓을 하면 미국이 왕따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죠. 세계적으로. 저런 놈들이 어딨냐 이렇게 뭐 하는 되는 거죠. 놈들이냐 너희들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자 없이 돈을 강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기가 100년이라는 이야기는 100년 사실상 안 강탈. 그때 미국이 제대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옛날에 영국이 홍콩을 먹으면서 100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건 영원히 먹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렇죠. 100년이 지나서 돌려주게 되면서 배 아파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남의 돈 그냥 먹겠다. 네, 그냥 먹겠다는 얘기죠. 대단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지 않으면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도둑놈들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까지 트럼프 정부 대외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현재 요즘 미국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이게 실제로 올해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요. 네. 과거 몇 년간은 한 2, 3년간 꽤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일단 금융시장 지표들을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 S&P 500이라고 하는 그 주가 지수가 있는데 이게 2월 중순쯤에 6,140 여기가 이제 피크였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3월 13일까지 5,500까지 한 10% 빠졌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어쨌든 단기간에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한 10%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10년짜리 금리가 4.8% 하던 게 4.1% 뭐 이 정도까지 꽤 많이 떨어졌고 이게 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달러 가치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건 높으면 달러 가치가 비싸다는 얘기고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달러 인덱스도 짧게 보면 1월 13일 날 110 정도 했었어요. 근데 3월 18일까지 이게 103 정도까지 떨어졌네. 떨어져 한 뭐 6% 7% 가까이 떨어진 거죠. 이거는 뭐 달러 약세. 달러가 약세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요 근래에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2022년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 났을 때. 전쟁 나고 이제 미국이 막 금리를 인플레 잡는다고 금리 올릴 때 22년 가을에 114가 피크였어요. 거기서 피크였다가 그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게 아까 1월 달에 110 정도였는데 그러고 다시 떨어진 게 이 말은 이제 추세로 오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고요. 금융시장 지표들이 별로 안 좋다. 일단은 이제 금융 지표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조짐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물 지표 쪽에서도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은 어쨌든 경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통계들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말의 소스가 많아요. 잘 그게 오픈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뭐 주마다 이제 연방은행이 있잖아요. 아틀란타 준비은행에서 그 이제 얘는 분기별로 통계를 내는데 GDP 통계를 올해 1분기면 아직 안 끝났죠. 3월 말까지니까. 그러니까 매달 발표되는 주요한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GDP가 몇 프로나 나올까를 추정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 최근 모델을 보니까 올해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7% 나올 거다. 떨어진다. 처음으로 이제 과거 몇 년간 계속 뭐 2%, 3% 이렇게 고속 성장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자기들도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럼 실물 경제도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뭐 지금 엉망진창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가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소비 관련되는 데이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미국은 소비 지출이 굉장히 GDP에서 비중이 커요. 한 70% 가까이 되는데 소비의 추세가 그렇죠. 이 경제 전체의 추세를 이제 결정한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게 매 분기별로 매 월별로 이렇게 추정한 데이터인데 이게 월별로 그 달의 소비를 이렇게 소비하면 그러니까 연간으로 얼마나 나올까를 이렇게 추정해서 그려놓은 그래프예요. 이게 파란 선이 이제 맨 끝에 보면 왼쪽에 2020년 요게 코로나 경기 침체가로 이제 쭉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약간씩 등락은 있지만 하여튼 추세적으로 쭉 올라왔죠. 그런데 맨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위에서 살짝 꺾였어요. 살짝. 이게
저기 데이터가 꺾인 게 지금 이게 이제 집계하는 시차가 있으니까 올 1월치가 나왔는데 올 1월치가 20조 3천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의 소비를 연율로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는데, 근데 그게 작년 12월에는 20조 4천억 달러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데이터를 2월, 3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면 조금 더 이게 하락하는 게 아마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예. 예. 소비 지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 소비 지출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지갑이 예. 얇아져서 그게 여력이 없어졌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이렇게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지원금을 현금으로 뿌려줬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었는데 이제 저소득층은 그걸 다 이미 소진을 했고요. 썼고. 최근에 이제 소비는 상위 10%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는 사람들이 소비로 지탱이 됐는데 청운의 상황은 이제 그쪽도 조금씩 소비가 주춤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은 이제 소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 다음 그래프가 그 일자리 상황인데요. 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일자리. 예. 이것도 이제 매달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지난 한 2년간 매달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하나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예. 예, 전년도에 비해서 저기 뭐야 그 20만 건 정도, 그러니까 일자리가 20만 개 정도 이게 쭉 추세를 이게 이제 그림으로 딱 직관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편이 좀 들쭉날쭉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건 정도 돼요. 네. 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스케일이 1000 단위니까 20만 단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맨 오른쪽에 이제 올해 그 2월까지 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월 달이 저기 뭐 12만 건, 2월 달이 15만 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 2월 평균 내면 한 13만 건, 14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과거에 한 20만 건 월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던 거에 비하면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월치만 비교를 해보면 23년 2월에는 30만 건, 24년 2월에는 27만 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올 2월에는 15만 건밖에 안 나왔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소비도 줄는데 일자리까지 지금 급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되려면 사람들이 내가 어쨌든 일자리가 안정돼 있어야 그렇죠. 그걸 뭐 쓰죠. 월급으로 쓰고 월급 안 되면 뭐 카드를 쓰든지 뭐 대출해서 쓰든지. 근데 제일 근간이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증가하는 게 지금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국 사람 쫓아내도 이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실업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네요. 뭐 제가 연초에 칼럼 쓰면서 올해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썼는데 지표들을 보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 불만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은 그게 극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지금 트럼프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관세를 올리거나 이런 거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난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이야기 했죠. 본인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좀 참아라 그러면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본인 입으로는 어쨌든 본인은 이제 제조업을 좀 더 부활시키고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큰 그림이 그 트럼프 4년 안에 실현된다는 건 힘들죠. 힘들다. 그러면 이제 뻥카인데 이 뻥카 친 것 때문에 이제 미국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 있겠네요. 그렇죠. 조만간에. 자,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실업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직장이 없고 그러면. 자, 미국은 지금 상황이 트럼프 등장 이후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가 반드시 조지겠다. 뭐 제일 적극으로 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은 뭐 제 궤도로 잘 가고 있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올해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 중국은 매년 3월 정도에 양회를 하는데요. 그 정치협상회의랑 인민대표자 대회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해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다 발표를 해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그때 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전 수개월부터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작년 9, 10월부터 나왔었고요. 네, 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된 게 올 양회에서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GDP 성장률을 올해도 5%를 하겠다. 고속 성장인데요. 이 정도면.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는 한 2%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신형 인프라 투자를 해서 이 성장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 진작하고 신형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가가 재정을 동원해서도 하겠다. 중국은 부채가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GDP 대비 한 4%까지도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걸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뭐 미국은 지금 GDP가 줄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만 봐도. 네. 근데 중국은 올해 5% GDP를 5%나 올리겠다. 하겠다. 야, 이게 참 중국이 2022년도인가 하여튼 그 목표로 발표한 GDP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 외에는 다 달성해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계속했잖아요. 계속하고 있고. 자, 그러면 중국 당국이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잘 될 거라는 쪽으로 어떻게 잘 풀려갈까요? 일단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1, 2월 경제 지표를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 1, 2월 합쳐서 산업 생산 증가율이 5.9%. 네. 아까 저기 GDP 5%라 그랬는데 그것보다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한 4%. 이건 뭐 고정자산 조금 적은데 이게 근데 적은데 나쁘지 않은 숫자라는 건 왜 그러냐면 그 고정자산 투자에는 크게 보면 부동산 관련 투자하고 그다음에 제조업과 관련되는 산업 투자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투자는 마이너스 거의 한 10%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도 부동산에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가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그 합한 숫자가 4%가 나왔으니까 산업 설비 투자는 훨씬 더 많았다는 많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다 이제 땅 투기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땅 투기는 줄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다. 산업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 2월에 소매 판매도 소비 판매도 한 4% 정도 했고 요거는 조금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어쨌든 소비도 지금 늘고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괜찮네요. 지표가 이 정도면. 또 중국 경제가 괜찮다는 걸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요게 다른 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10년 만기짜리 국채의 금리예요. 국채 금리. 그런데 이제 통상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주류 경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금리는 특히 장기 금리는 그 나라의 실질 성장률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대략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요건 1년짜리 기간인데 그 작년 이맘때쯤에는 뭐 2몇 % 하던 게 올해 초에는 1.6%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미국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중국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그 GDP 지표는 좋게 나오긴 하는데 그 내부에서 전반적인 경기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경기 부양하겠다고 계속 정책을 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1.6% 하던 게 최근에 한 1.9%까지 꽤 반등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이제 금융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추세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요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더 언급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중국도
뭐 지방 부채가나 기업 부채도 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중앙은 정부는 부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소비를 진작하거나 새로운 신형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를 가능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중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 남짓하는 1.9% 이자만 주고도 이제 채권을 얼마든지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까 금리가 4.몇 %를 그랬잖아요. 네네네. 미국은 그걸 하려면 훨씬 더 비싼 지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채권 발행이 용이하고 용이하죠 지금. 미국은 네. 힘들다.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채권 발행하기 힘들다.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부채가 빚에 시달리는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한국 언론들이 1년 전에 한참 그 중국 부동산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쪽은.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과 관련된 좀 과잉이 있었던 부분은 1년 안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4, 5년 뭐 이렇게 길게 보면 10년 이렇게 시간을 길게 가면서 이렇게 스무딩 시켜 나가는 이렇게 연착륙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AI라든가 요즘 뭐 그 휴머니오라든가 이런 신형 그 첨단 산업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해 나가는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는 조금 안정이 되고 있긴 해요. 안정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대도시의 주택 가격의 전월비 증감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로가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0.4, 0.6 이러면 전달보다 0.6% 떨어졌다는 뜻이고 올라가 있으면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2022년 이때부터 쭉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중간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는데 작년까지 마이너스 막대가 밑으로 길어져서 이 말은 작년까지 가격폭이 하락폭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막대기도 0에 거의 수렴해 가고 있고 요 파란 선으로 있는 기존 주택이고 막대는 이제 신규 주택인데 새로 분양하는 주택인데 다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직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떨어지는 폭이 안정화돼서 거의 이제 정체 상태거나 하락이 멈춰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그 중국 정부는 이미 이제 주택에서 일부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아까도 언급했죠. 뭐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는 줄죠. 줄고 다른 이제 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미국은 조금 이제 죽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중국은 좀 회복되는 듯한 말이죠. 이렇게 심지어는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미국이 최고의 적수로 중국을 꼽고 있는데 경제론만 놓고 보면 미국은 하락, 중국은 상승.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추세는 지금뿐만 아니라 뭐 과거 수십 년간 그렇게 한 거죠. 중국이 하면서 열받아서 미국이 중국을 제일 적으로 삼은. 뭐 특히 이제 개혁 개방 이후로는 지금 그때만 따져도 거의 4, 50년 되잖아요. 중국은 그 기간에 뭐 그 개혁 초기에는 뭐 1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었으니까 지금은 그 중국의 성장 속도가 좀 떨어져도 여전히 5%는 성장한다는 건데 미국은 뭐 경기 호황이라고 그래도 2% 몇 이렇잖아요. 몇 프로 기캐야. 그리고 미국의 경기라고 하는 게 그 2점 몇 프로 성장하는 것도 제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실에서는 차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나마 미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AI. 뭐 반도체, 설계 이런 거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조금 앞서가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충격을 한번 줬죠. 그렇죠. 딥시크로 나와서 니네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만큼 충분히 한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게 그냥 컴퓨터상에서 뭐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실제 실물 기기에 탑재는 형태로 갈 거예요.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은 그걸 이제 무기 같은 데 넣어서 무기를 거두어하는 데 쓰려는 의도도 있어요. 미국 경제를 분석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게 AI가 그냥 민간 사업이 아니다. 국방부도 개입돼 있고 이게 군사화하는
한쪽으로 방향으로 갈 거다 미국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피지컬 AI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물에 접속된 AI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발전할 텐데 로봇 같은 거. 예. 예. 근데 그 분야에서도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어. 네. 오히려 미국보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뭐 인간 로봇 이런 것들은 중국이 더 앞서가지고. 네, 그렇군요. 예. 거기에다가 뭐 소위 뭐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뭐 녹색 경제 이쪽도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는 그거는 상황이죠. 이미 뭐 중국이 과거부터. 다 석권을 했고요. 압도적이죠. 뭐 심지어는 미국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를 다 팬들은 중국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도 뭐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 뭐 20개 첨단 산업 분야에서 10몇 개의 분야를 중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비슷한 추세겠죠? 이게 요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보고서 낸 걸 보면 그 2013년, 2017년 요 5년 기간 동안에는 한 10년 전이죠. 주요 한 64개 기술 중에서 60개 분야에서 미국이 선두였고 이때만 해도 중국이 선두인 거는 3개였다. 그랬는데 2019년, 23년 요 4, 5년 기간으로 보면 미국에 이 선두로 있는 게 7개밖에 안 되고 줄었고. 중국이 57개 분야에서 선두에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완전히 뒤집혔네요. 그죠? 고성능 컴퓨팅, 뭐 양자 센스, 우주 발사 기술 뭐 이런 부분. 이게 좀 지나면 뭐 57대 7이 아니라 64대 1이거나 뭐 65대 빵이 되거나 이럴 수 있겠어요.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를 살려내고 하기는 좀 난망하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가 지향하는 미국 국내의 재산업화 이건 방향은 미국으로서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방향이 맞죠. 맞긴 한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가 이제 의문이고 그렇죠. 중국은 계속 굴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뭐 그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중국 걸 하나 샀습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괜찮습니다. 가격은 국산에 비해서 반도 안 되고 훨씬 싼데 성능은 뭐 이상으로 좋. 야, 이게 앞으로 중국산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이전에는 뭐 무슨 샤오미의 실수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실수가 아니죠. 아닙니다. 무서운 상황이 왔어요. 자, 어쨌든 우리 한국도 이런 걸 이제 잘 고려해서 이제 정권 교체 후에 경제를 잘 추려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또 다음번에 한번 나와서 해주십시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 뒤에